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편 영옥인의 옷가게는 3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낡은 간판은 세월의 무게로 빛이 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 특유의 활기찬 소리들이 골목을 채웠고 그 소리에 섞여 박영옥 여사의 부지런한 손길이 가게를 깨웠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민첩했고 옷가지를 정리하는 손길에는 35년 장사꾼의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검소한 면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는 20년도 더 된 것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했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 사이로 깊은 지혜가 엿보였고 말씨 하나하나에는 사람을 배려하는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단골 손님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블라우스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장님이 기억하고 계셨네요. 박 여사는 이미 준비해둔 옷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손님의 취향과 체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이 옷을 입어보는 동안 박 여사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은 잘 마련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사장님이 깎아주신 덕분에 모자란 돈 채울 수 있었어요. 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물건 좋은 분께 드린 거예요. 손님이 계산을 하고 돌아갈 때 박 여사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이것이 박영옥 여사의 장사 방식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고 이익보다 인정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게는 35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시장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손님이 뜸한 틈을 타 가게 안쪽 작은 공간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옆 벽면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태신 회장, 박 여사의 남편이었습니다. 사진은 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임종 직전 병실 침대에 누워 그가 했던 마지막 부탁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절대 없애지 마. 그때 남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말씨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그곳이 우리의 진짜 자리야. 아무리 큰 회사를 만들어도 우리는 시장에서 시작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박 여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약속할게요.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이진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태신그룹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고 박 여사는 약속대로 이 작은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들이 여러 번 가게를 정리하고 편히 쉬라고 권했지만 박 여사는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가게가 우리 가족의 시작이야. 내가 회장 자리에 있을 때 이 가게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지. 오후 2시쯤 박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진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수석 졸업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전체 수석이래요. 박 여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손주 이민주는 23, 박 여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바르게 자랐으며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민준이가? 네, 어머니. 졸업식이 모레래요. 어머니도 꼭 오셔야죠. 당연하지. 꼭 갈게.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한동안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동시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수석 졸업했어요. 당신 닮아서 머리가 좋나 봐요. 박 여사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선물을 하나 사줘야겠어요. 뭐가 좋을까요? 당신이라면 뭘 사줬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할머니와의 만남도 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좋은 시계를 선물하리라. 시간을 지키는 민준이에게 어울리는 평생 간직할 만한 시계를 사주리라. 하지만 어디서 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시장에도 시계 가게가 있었지만 손주의 수석 졸업 선물로는 좀 더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박 여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태신백화점 명품관이라면 좋은 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남편과 함께 회사를 일구던 시절 가끔 그곳에 들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곳을 걷는다는 것이, 남편 없는 그 화려한 공간이 박 여사에겐 너무 슬프고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가게 문을 늦게 열더라도 백화점에 들러 시계를 사기로 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쌈짓돈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한번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일 당신 회사에 가봐요. 오랜만이네요. 걱정 마세요. 나 괜찮아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옥 여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지만 그건 역시 10년도 넘은 면 재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옷차림으로 백화점에 가도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시장 가게에 오늘 오후 영업이라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35년 장사를 하며 오전을 비운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낡은 가방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 5만 원권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시청역에 내렸습니다. 역 출구에서 나오자 저 멀리 태신백화점 본점이 보였습니다. 32층 높이의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 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 건물의 초석을 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32년 전 시장 포목점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이렇게 큰 건물로 자라났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에 섰을 때 박 여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8년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곳을 함께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많이 아팠지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건물 봐. 우리가 만든 거야. 하지만 잊지 마. 우리의 진짜 집은 시장 가게야. 박 여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백화점 로비는 이른 시간임에도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 반들반들해서 걸을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그녀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빛을 뿜어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품 시계 매장이 어디 있나요? 5층 명품관에 있습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은은한 향수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들고 있는 가방도 반짝이는 명품들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낡은 시장 가방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5층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명품관은 일반 매장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진열된 가방들과 시계들은 하나같이 빛났고 매장마다 세심하게 꾸며진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움을 뽐냈습니다.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고 조심스러웠으며 그녀 같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남편과 함께 세운 회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주에게 선물을 사러 온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시계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는 잠시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수십 개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정교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500만 원. 박 여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시니어 매니저 최유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중년 여성 손님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매장 입구에 조용히 섰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에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스쳐 지나갔지만 최유라는 박 여사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중년 손님이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에 스치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순간 최유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 여사의 낡은 옷차림과 시장 가방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전문성을 가장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매 직원으로서 고객을 평가하는 눈빛이었고 그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35년 장사를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던 그녀였습니다.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중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유라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미소는 앞서 중년 손님에게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온도가 없었고 진심이 없었으며 의무적이었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매장 한가운데에 조용히 섰습니다. 최유라는 박영옥 여사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형식적이었고 환대라고 보기엔 너무 차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앞서 중년 손님에게 했던 밝고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적이고 기계적인, 빨리 끝내고 싶다는 뉘앙스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주 선물로 시계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최유라는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이미 매장 입구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누군가를 포착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여러 개 든 40대 여성이 매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분 먼저 빠르게 응대하고 올게요. 최유라는 박 여사의 대답도 듣기 전에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든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쇼핑 많이 하셨네요. 그러게요. 발이 아파 죽겠어요. 저희 매장에 잠깐 앉아서 쉬어가세요. 새로 들어온 시계 좀 보여드릴게요. 최유라는 여성을 VIP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정성스럽게 시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고 눈빛은 반짝였으며 몸짓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매장 한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5년 장사를 하며 손님을 기다리는데 익숙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최유라의 태도가 명백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15분쯤 흘렀습니다. VIP 손님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최유라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매장 밖까지 정중하게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좋은 거 미리 알아봐 놓을게요. 손님이 완전히 사라지자 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매장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박 여사가 아직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듯 했습니다. 아, 아직 계셨네요. 최유라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열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손주 선물로 시계를 보고 싶어요. 좋은 걸로요. 아, 네.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젊은 남자 손목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요. 손주가 23인데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최유라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진열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 있는데. 어머님, 근데 이쪽 시계들은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하는데요? 최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격표를 손으로 살짝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제품은 3,500만 원이에요. 그녀의 말투에는 너무 비싸시죠? 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박 여사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손주 선물이니까요. 그 시계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유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놀람이었는지 의구심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시계를 꺼냈지만 앞서 VIP 손님에게 했던 것처럼 정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열대 위에 툭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위스 재고요. 한정판이에요. 설명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디테일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으며 진심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고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 손목에 이 시계가 차여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얼굴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걸로 하면. 바로 그때 명품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 손님이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최유라의 시선이 번개처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저 손님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박 여사보다 훨씬 확실한 고객이라고. 최유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가 또 잠깐만. 저분 먼저 좀 안내하고 올게요. 여기 천천히 더 구경하고 계세요. 그녀는 또다시 박 여사를 남겨두고 다른 손님에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매장 밖으로까지 나가 손님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손님, 저희 신상품 구경하고 가세요. 딱 손님 스타일인데요. 박 여사는 시계를 조용히 진열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옷차림 때문에, 나이 때문에, 허름한 가방 때문에 최유라는 박 여사를 될 손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손님도 곧 그냥 구경만 할게요라며 나갔습니다. 최유라는 다시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좋지 않았고 점장에게 경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손님에게만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유라가 박 여사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보신 시계 마음에 드셨어요? 박 여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그걸로. 최유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녀는 박 여사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예의도 없었습니다. 이 시계는 정말 비싼 편이거든요. 3,500만 원이요. 어머님 연세에. 그리고 손주 선물이시라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계도 많아요.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실 필요는.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제가 준비했어요. 괜찮아요. 최유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여긴 시장이 아니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유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계 구경만 하시다가 결국 안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구매 의사가 있으신 거 맞으세요? 아니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가시면 좋은 시계 많아요. 거기가 어머님한테는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박영옥 여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최유라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과 슬픔이 눈빛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유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가 무시한 그 노인이 바로 이 백화점, 아니 이 거대한 유통제국 전체의 창업주라는 사실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었고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모습인가? 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시작하며 꿈꿨던 것이 이것이었던가?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나이로 무시하며 겉모습만 보는 이런 곳을 만들려고 32년을 일궈왔던 것일까? 박영옥 여사는 매장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유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긴 시장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시장. 그곳이 바로 자신의 시작이었고 남편과의 첫 출발점이었으며 지금도 매일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듯이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는 듯이 저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최유라와 언쟁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었고 항의할 수도 있었으며 당장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여전히 박 여사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 여사가 알아서 물러나기를, 이 비싼 시계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명품관의 다른 매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매장에서는 한 직원이 젊은 손님에게는 열심히 설명하다가 나이 든 손님이 오자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류 매장에서는 직원이 손님의 옷차림을 훑어보고는 은근히 고가 제품 진열대에서 멀리 안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곳 명품관 전체에 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돈의 냄새부터 맡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최유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였고 문화의 문제였으며 결국 경영의 문제였습니다. 박 여사와 남편이 32년 전 이 회사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라. 그것이 태신그룹의 첫 번째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며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뿌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이진우가 이것을 봐야 한다고. 회장실에 앉아 숫자로만 회사를 보는 아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이 모습을 봐야 한다고. 직원 교육이나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도 넘은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스크래치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잘 작동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유라는 박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손님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단축번호 1번. 아들 이진우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 박 여사는 급한 일이 아니면 낮 시간에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았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백화점에 와 있는데.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최유라가 슬쩍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주 불쾌해서 물건을 살 수가 없구나.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긴장한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 5층 명품관 시계 매장이다. 급히 좀 와봐야겠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여사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매장 한편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침착함과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박 여사가 앉는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여사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욱 여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신그룹 본사는 백화점 건물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회장 이진우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이사회가 취소해. 지금 당장. 이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4년을 살며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박영욱 여사는 절대 사소한 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불쾌하다는 말을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백화점 점장과 명품관 책임자, 지금 즉시 5층 명품관 시계 매장 앞으로 집합. 이진우는 비서에게 지시하며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8년 만에 처음 백화점에 오셨다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오늘 손주 선물을 사러 오셨다는 것. 그런데 불쾌하다고 하셨다는 것.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이진우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백화점 김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가서 얘기하지. 빨리 와.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진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경영에도 일체 간섭하지 않으셨고 다만 한 가지만 당부하셨습니다. 뿌리를 잊지 마라.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층에 도착했을 때 백화점 김점장과 명품관 박 과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어머니가 오셨어. 지금 시계 매장에. 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영욱 여사, 태신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의 어머니. 회사 내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접 만난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런 분이 백화점에 오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가보자. 이진우가 앞장섰습니다. 점장과 과장이 그 뒤를 따랐고 비서실 직원 2명도 함께였습니다. 5명의 일행이 명품관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고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아니야? 무슨 일이지? 점장님까지 같이. 시계 매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진우는 걸음을 약간 늦췄습니다. 매장 안쪽 의자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시장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정말 깊이 실망하셨을 때였습니다.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최유라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밖에서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이 매장 정리를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이진우 일행이 매장 입구에 섰습니다. 순간 최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본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점장과 임원들까지 함께 온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최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 응대를 하던 것도 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매장의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어머니께로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이진우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그의 뒤에 선 김 점장과 박 과장, 비서실 직원들도 모두 똑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김 점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신백화점에서 20년을 일했지만 박영옥 여사를 직접 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명품관 시계 매장 구석 의자에 낡은 옷차림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명품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매장 앞에 회장 이하 임원들이 한 노인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걸음을 멈췄고 직원들은 숨을 죽였으며 매장 안에 흐르던 음악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유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기에 회장님이 직접 내려오셨을까? 저 낡은 옷차림에 시장 가방을 든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유라는 무언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품관 5층은 완벽한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우는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김 점장과 임원들도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진우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요. 오랜만에 왔구나. 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어머니가 이곳에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수석 졸업 선물.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마음으로 오셨는데 무슨 일을 겪으신 걸까? 김 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뵙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회사 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신그룹의 진짜 시작. 시장 포목점에서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분. 회사가 커진 후에도 초심을 잃지 말라며 시장 가게를 지키시는 분. 어머님, 태신백화점 점장 김영수입니다. 김 점장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계 매장 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최유라에게 향했습니다. 최유라는 매장 안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점장님이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분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유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설마.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박 과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명품관을 총괄하는 임원이었고 박영옥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마다 이사회에서 언급되는 전설 같은 존재. 그런데 지금 그분이 눈앞에 계셨습니다. 창업주 박영옥 여사님. 박 과장의 한마디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신그룹 명품사업부 박철민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창업주 박영옥 여사님. 최유라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폭발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입을 틀어막았고 손님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모든 사람이 박 여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태신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이 백화점을, 이 거대한 유통제국을 남편과 함께 시장 포목점에서 시작해 일궈낸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현 회장 이진우의 어머니였고 이 회사의 진짜 뿌리였으며 모든 직원이 존경해야 할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유라는 그분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긴 시장이 아니에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세요. 구경만 하시다가 안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유라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월급을 주는 사람, 아니 이 회사 전체를 세운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비웃었던 시장이 바로 태신그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판단했던 낡은 옷차림이 검소함이라는 미덕이었다는 것을. 최유라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진열대에 손을 짚어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눈에서는 공포가 넘쳐났습니다. 최유라 씨. 김 점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고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라 씨가 창업주님을 모르고 저 옷차림 때문에. 큰일 났네. 속삭임들이 최유라의 귀에 꽂혔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난과 경악의 눈빛들이었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떨리는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조차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최유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의 냄새부터 맡으며 약자를 무시하는 곳이었습니까? 명품가는 여전히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창업주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릎 꿇은 최유라의 흐느낌만이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여전히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이진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 어머니,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이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유라를 향해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여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긴 시장이 아니라고 했어.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라고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 점장은 눈을 감았고 박 과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에게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시장, 우리가 시작한 바로 그곳 말이다. 내 아버지와 내가 32년 전 포목점에서 첫 손님을 맞았던 그곳.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일했던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 태신의 뿌리야. 이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직원이 나한테 시장이 아니라고 했어. 그 말은 곧 우리를 부정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말이지.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왜 아직도 시장 가게를 지키는지 아느냐? 내 어머니, 아버지와의 약속? 그것만이 아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회장실에 앉아 있을 때 그 가게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까봐 무서웠어. 뿌리를 잊은 나무는 죽는 법이야. 아무리 높이 자라도 아무리 가지를 뻗어도 뿌리를 잊으면 결국 쓰러지고 말지. 이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송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해. 박 여사는 천천히 최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유라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유라 씨라고 했나요? 박 여사의 부름에 최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최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내가 돈이 많아서 존중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건가요? 최유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겉모습만 봤어요. 옷, 가방, 나이. 그것으로 사람의 값을 매겼지. 하지만 진짜 값은 마음에 있어요. 손주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 이 마음, 그것이 얼마짜리 옷보다 귀한 거예요. 최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직원은 제가 엄중히 해고하지 마라. 박 여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곳 전체의 문제지. 한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 사람이 배우게 해라.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배우게 해라.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말이다. 김 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박 여사는 다시 시계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시계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 시계 아직 살 수 있나요? 이진우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그는 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 제한이 없는 최고급 카드였습니다. 이걸로 결제하겠습니다. 어머니, 다른 것도 더 보시겠어요? 제가.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쌈짓돈이 가득 든 봉투였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시장 가게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낼게요. 어머니.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손주 선물은 제가. 아니다.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선물이야. 할머니 돈으로 사는 거지. 내 돈으로 사면 내가 준 거고, 회사 돈으로 사면 회사가 준 거야. 나는 내 돈으로 살 거다. 박 여사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을 한 장 한 장 세었습니다. 72살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돈을 세는 솜씨는 정확했습니다. 35년 장사꾼의 손이었습니다. 3,500만 원이라고 했죠. 최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네. 영수증 끊어주세요. 최유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대신 계산을 도왔습니다. 박 여사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에는 제 35년이 들어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킨 시간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신 마음들, 그게 바로 이 돈의 진짜 값어치예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시계는 정성스럽게 포장되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최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박 여사께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쇼핑백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세요.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요. 박영옥 여사는 손주의 선물이 든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사흘 후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5월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민준이 있었습니다. 23세 청년은 경영학과 전체 수석으로 졸업장을 받았고 가족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손주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듯 의젓했고 할아버지를 닮은 듯 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진우와 며느리 그리고 민준까지 넷이서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박 여사는 가방에서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선물 하나 준비했다.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더 받아요.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받아라. 할머니 마음이다. 박 여사는 쇼핑백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빛나는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싸?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샀다. 그게 비싼 거냐, 귀한 거냐는 내가 정하는 거야. 민주는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교한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목에 차봐라. 민준이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고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니야. 내 할머니,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거지. 그리고 민준아, 너도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시계를 사러 갔을 때 겪은 일이 있단다. 사람들이 할머니 옷차림을 보고 무시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화내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거니까. 무엇을요, 할머니? 진짜 값은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다는 것.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박 여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것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란다. 민주는 시계를 찬 손목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우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며느리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다음 날 박영옥 여사는 다시 시장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영옥인의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옷감 냄새, 세월의 냄새, 그리고 삶의 냄새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안 계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 졸업식 갔다 왔지. 아이고, 그거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장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자리였고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으며 이곳에서 그녀는 가장 자신다울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박 여사는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시계 사줬어요. 당신 회사 백화점에서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곳에 갔더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걱정하던 것처럼요. 직원들이 뿌리를 잇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잘할 거예요. 진우가 깨달았어요. 이제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그대로요. 창밖으로 시장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꾼들이 호객하며 삶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 속에 진짜 세상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이 아니라 이곳 시장 골목에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고 진심이 있었으며 삶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남편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일했으며 사람을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권력을 가졌지만 오만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박 여사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손녀 돌잔치 옷을 보려고요. 아이고, 그거 제가 좋은 거 있어요. 이리 오세요. 박 여사는 할머니 손님을 정성껏 안내했습니다. 옷을 꺼내 보여주고 가격을 설명하고 할인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선물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돌잔치 잘 치르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돌아가고 박 여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바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영옥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세월의 무게가 있었고 삶의 지혜가 있었으며 진정한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